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한때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제 삶이 완전히 뒤흔들렸고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지적이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이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소설이었어요. 그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죠. 그녀의 가장 매력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른 성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항상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죠. 그녀의 이런 솔직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성격 덕분에 우리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쌓였죠. 그녀의 지적인 면모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솔직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에 완전히 반해 열심히 구애했고 결국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3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내는 항상 성실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야근할 때면 늦은 시간에도 회사로 찾아와 도시락을 건네주곤 했죠.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이나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좋았던 건 그녀가 항상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제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기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지? 혹시 다른 셔츠를 입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봤을 때 네이비 셔츠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녀의 조언은 항상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의 이런 성격 덕분에 우리 사이엔 오해나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해결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녀가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진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내는 요리를 배워가며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고 주말이면 함께 집안일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퇴근 후 함께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른 성격은 결혼 생활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녀는 항상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그런 모습이 시댁 식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죠. 특히 제 어머니는 며느리가 예의 바르면서도 솔직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가의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고 명품 가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아내에게 작은 사치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소비 습관이 점점 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고가의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등을 사들이는 빈도가 늘어났고 금액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제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방을 구입한 적도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그 눈물 어린 표정에 제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크게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반성의 기미를 보였기에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 기대했죠.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아내가 평소에 생리기간에 예민해지곤 했기 때문에 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달력에 생리 예정일을 표시해두곤 했죠. 덕분에 저는 그 시기에 아내를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고 우리 사이의 소통도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달력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내의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평소 규칙적이던 아내의 생리 주기가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아 의아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달력을 보니까 생리 예정일이 좀 지났더라. 몸은 괜찮아? 아내도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러게. 나도 깜빡하고 있었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무런 증상이 없어 이상하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동시에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보, 혹시 우리, 제가 말을 꺼내자 아내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에이, 설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동시에 일어나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고 집으로 돌아와 검사를 진행했어요. 저는 화장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3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시간이 되어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 제가 아내를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늦게까지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출산 준비, 육아 계획까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현실감이 더해졌고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확인을 받고 나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감격스러워했죠.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예요. 이제부터 산모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와 아이를 지키겠다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부터는 당신이 편하게 쉬어야 해. 집안일은 내가 최대한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아기에만 집중해. 아내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제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여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당신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걱정 마. 나는 괜찮아. 당신과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해.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가벼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과일,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엽산제와 함께요. 아내가 늦잠을 자더라도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출근했죠. 여보, 나 출근해.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으니까 꼭 먹어. 괜찮다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오늘은 닭갈비 먹고 싶어. 알았어. 퇴근하면서 주문할게. 사랑해, 여보. 이렇게 매일 아침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틈틈이 아내에게 연락했죠. 점심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고 가끔은 태교에 좋다는 음악이나 글을 보내기도 했어요. 아내의 대답을 받을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약속한 저녁 식사를 주문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마중을 나왔죠. 여보, 나왔어. 오늘 기분은 어때? 어서와. 덕분에 편하게 쉬었어. 근데 당신 피곤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편하면 나도 편해. 아내를 다시 소파에 앉히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방으로 향하는 거였죠. 아내가 점심에 사용한 그릇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배달된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식사 시간은 우리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아내의 입덧이 심할 땐 제가 음식을 조금씩 떠먹여주기도 했어요. 여보, 조금만 더 먹어봐. 아기를 위해서라도. 알겠어요. 당신이 떠먹여주니까 조금은 먹을 수 있겠네. 식사가 끝나면 아내는 소파에서 쉬고 저는 다시 주방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한쪽 귀로는 아내의 상태를 계속 체크했죠. 주말이 되면 더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밀린 빨래부터 시작했죠.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했어요. 아내가 일어나면 함께 가벼운 아침을 먹고 다시 집안일로 돌아갔죠. 여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당신은 쉬어.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때로는 아내가 미안해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항상 웃으며 거절했어요. 아내가 푹 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면 빨래를 개고 옷장에 정리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꼼꼼히 했죠.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어느새 저녁이 다가왔어요. 여보, 오늘 집안일 다 끝났어. 날도 좋은데 산책 갈까? 그래, 좋아.
가만히 있다 보니 몸이 좀 뻐근하네. 우리는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아기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때로는 장난스럽게 아기의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어요. 우리 아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에이, 그것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 잠들기 전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죠. 아가야, 아빠야. 오늘도 잘 자라고 있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비록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런 일상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아내와 아기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잠이 들었죠. 임신 소식이 알리자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처음 손주를 맞이하게 된 양가 부모님들은 환호성을 지르셨죠. 아이고, 드디어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장모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려왔어요. 아들 정말 잘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에선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 후로 양가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쏟아졌어요.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찾아오셔서 아내의 건강을 챙기셨죠. 어머니는 매주 보양식을 들고 오셨어요. 임신했을 때 영양 보충이 중요해. 이거 먹으면 아기도 튼튼해질 거야. 정성스레 끓인 삼계탕, 민물장, 어구이 등을 가져오셨죠. 장인 어른은 아내의 입맛을 고려해 제철 과일을 사오셨어요. 우리 딸 이거 먹고 힘내. 아기한테 좋은 거야. 때로는 아내가 갑자기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한밤중에 사오시기도 했죠. 장모님은 출산 준비물을 하나둘 챙겨주셨어요. 이불 세트는 내가 선물할게. 아기 옷은 내가 직접 뜰 거야. 손수 뜨개질한 아기 옷을 보며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죠.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아내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자 부모님들의 걱정도 커졌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니? 허리는 안 아프고? 장모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엄마, 남편이 잘 챙겨줘. 아버지는 매주 전화를 하셔서 제게 당부하셨어요. 아들 마누라 잘 챙기고 있지? 임신부한테 스트레스는 독이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우리 부부는 더욱 든든했어요.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출산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임신 8개월 차에 들어서자 부모님들의 방문이 더 잦아졌어요. 출산 준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죠. 어머니와 장모님은 함께 아기 옷을 정리하고 세탁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옷을 보니 너희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두 분이 옛 추억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미소 지었죠. 아버지와 장인 어른은 아기 침대를 조립하는 데 열중하셨어요. 여기 이 나사를 조금만 더 조이면 될 것 같아. 그래,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조여야지. 두 분의 진지한 모습에 우리 부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장모님께서 입주를 하셨어요. 내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출산하면 3일 동안은 산모가 푹 쉬어야 해. 장모님의 말씀에 저희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새벽 2시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께서도 함께 가셨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양가에 연락을 드렸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곧바로 병원으로 오셨죠. 아들, 우리 며느리 괜찮니?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순조롭다고 하셨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었을 때 그 작고 여린 생명체를 품에 안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내도 지친 몸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죠. 여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게 해줘서. 아내의 땀에 젖은 이마에 키스하며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양가 부모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 손주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장인 어른도 감격에 겨워하셨죠.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보며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출산 후 3일 동안은 장모님과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켜주셨어요.
아내의 식사부터 아기 돌보는 법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죠. 이렇게 아기 기저귀를 갈아야 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어머니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저도 열심히 배웠어요. 퇴원날 온 가족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우리 집은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진짜 부모가 된 거야.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희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아내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육아에 대한 열정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열정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 초인종을 연달아 누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현관문을 열자 대형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아내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기 용품이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브랜드가 정말 좋대. 택배 상자를 열어보니 고가의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등이 들어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모두 합치면 한 달 월급을 훌쩍 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닐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다 쓰고 나면 중고로 팔 수 있대. 그리고 우리 아기한텐 이 정도 투자해야지.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쓰면 나중에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러자 아내는 조금 날카로운 어조로 대꾸했어요. 당신은 아기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아이를 위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출산으로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니 더 이상 뭐라 하고 싶지 않았죠. 알았어, 여보. 하지만 앞으로는 큰 지출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 후로도 아내의 과도한 소비는 계속되었어요. 아기 옷, 장난감, 교육용 도구들 매일같이 새로운 물건들이 집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제가 일일이 체크하고 말리려 했지만 점점 그러기가 힘들어졌어요. 여보, 이번엔 또 뭘 산 거야? 아, 이거? 아기 두뇌 발달에 좋다는 모빌이야. 비싸 보이지만 나중에 팔면 돼.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아내와 다투고 싶지 않아 대부분 그냥 넘어갔죠.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힘들 테니 이 정도는 봐줘야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에요. 한편 집안일은 점점 더 제 몫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출산 후 회복 중이라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 좀 해줄래? 아, 미안. 지금 아기 낮잠 재우느라 바빠. 당신이 해주면 안 돼?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쌓여있는 설거지, 밀린 빨래, 어질러진 거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는 항상 아기를 돌보느라 바쁘다며 집안일에서 손을 뗐어요. 주말에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여보, 오늘은 같이 대청소하자. 어머, 오늘? 미안해. 아기 영어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 당신이 해놓으면 제가 저녁에 정리할게. 하지만 아내의 저녁이라는 말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어요. 결국 청소부터 빨래, 설거지,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게 제 몫이 되어갔죠. 이런 상황이 몇 달 지속되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에 집안일까지 더해지니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죠. 하지만 아내에게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아내는 아기를 안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기가 아빠 보고 싶대. 한번 안아줘.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아기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어요. 아내는 아기의 성장 과정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정작 저희 하루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여보, 오늘 회사에서. 아, 맞다. 오늘 우리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 너무 기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는 항상 중간에 끊겼어요. 점점 저는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우리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과도한 소비나 집안일 문제로 종종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걱정들이 잠시 잊혀지곤 했죠. 입학식 날 우리 가족은 모두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아이는 초등학교를 보고 긴장한 듯 제 손을 꼭 잡았죠.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아들은 뭐든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입학식이 끝나고 아이의 첫 담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아내는 열정적으로 아이에 대해 설명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잘하고 저런 건 조금 서툴러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내가 아이에게 관심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아이는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즐거운 표정으로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아내도 아이의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알림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물을 챙기는데 열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어요. 눈 주변을 다쳐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가 다쳤다는 말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쉬고 있을 테니 빨리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다쳤대. 지금 바로 학교에 가봐야 해.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어머, 그래? 근데 지금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당신이 가보면 안 될까? 방금 막 만났거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가 다쳤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이가 다쳤다고. 눈 주변을 다쳤대. 빨리 가봐야 해. 알겠어, 알겠어. 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어. 당신이 가봐. 아내의 냉담한 반응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아이가 더 중요했어요.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었죠. 알았어. 내가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상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큰일 났네요. 어서 다녀오세요. 아이가 괜찮길 바랄게요. 다행히 상사가 빠르게 이해해 주셔서 곧바로 회사를 나설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오직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가 큰 상처가 아니기를 제발. 그렇게 저는 아이의 학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내의 반응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선생님 그리고 낯선 아이 한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울먹이며 저를 불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한쪽 눈이 붓고 충혈되어 있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곧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많이 아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아이를 안아주며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제 마음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선생님을 향해 물었어요. 선생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저 아이가 실수로 돌을 던졌는데 그만 눈 부근에 맞았어요. 저 아이는 이미 엄중하게 훈계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아들의 상태가 더 중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요. 선생님께 간단히 인사를 하고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은 계속 눈을 비비려고 했어요. 아들아, 눈 비비면 안 돼. 조금만 참아.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야.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접수를 하고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에 눈을 맞았어요. 제발 빨리 봐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아이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파상풍 예방 주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과로 가봐야겠어요. 안과에서의 검사는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돌에 맞을 때 아이가 반사적으로 눈동자를 움직여서 홍채와 동공에는 피해가 없었어요.
실명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사 선생님의 다음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잘못 맞았다면 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이가 실명할 뻔했다니,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연차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상태가 제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아이 상태는 괜찮나요? 연차 승인해 드릴게요. 아이 상태 좋아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감정이 폭발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큰 위험에 처했는데 아내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아, 정말 다행이다. 아빠가 앞으로 더 조심히 지켜볼게.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의 상태를 살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눈은 어제보다 붓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뜨지는 못하고 있었죠. 아들아, 좀 어때? 많이 아프지는 않아? 아빠,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좀 따가워. 아들의 말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담임 선생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는 거야? 네? 누구신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화를 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를 혼낸다 만다야. 애들끼리 놀다 생긴 일을 가지고 뭘 그러는 거야? 우리 애한테 트라우마 생기면 어쩌려고.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 일로 화가 난 가해 학생의 부모님인 것 같았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상황? 무슨 상황? 당신네 애가 다쳤다고 우리 애를 곤란하게 만들 순 없어. 점점 더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뵐 수 있을까요? 좋아요. 학교로 와요.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곧 다가올 대면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아, 우리 지금 학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아들은 조금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됐지만 어제 일을 생각하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이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진정하자.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해. 그렇게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학교로 들어섰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로 보이는 한 남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당신이 우리 애를 괴롭힌 그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이 황급히 나서서 말렸지만 소용없어 보였어요. 진정하세요, 학부모님. 차분히 이야기 나눠봐요.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아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교실로 가 있어. 아빠가 금방 갈게. 아들이 나가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가해자 부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주세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10만 원이 든 봉투를 제게 던졌어요. 이딴 돈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요? 당신네 애가 먼저 우리 애를 놀렸다는데 왜 우리 애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놀렸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교무실을 나가 아들의 친구를 데려왔어요. 너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해줘. 정말 우리 아이가 먼저 저 아이를 놀렸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먼저 저 애가 놀리고 비하했어요. 그래서 대응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해자 부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선생님을 향해 화를 냈어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선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학생들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세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이가 잘못해놓고 왜 선생님 탓을 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 말에 가해자 부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서서 아이들을 다시 교실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나가자 교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때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아이 말만 듣고 이렇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어나세요. 우리 모두 아이들을 위해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의 병원비 전액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당연히 지불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세요. 선생님의 중재하에 우리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로써 이 힘든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에게 말했어요. 힘들었지? 이제 다 잘 해결됐어.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의외로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방으로 보내고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를 봤어. 병원비 전액과 위자료까지 받기로 했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가 물었어요. 위자료는 얼마 받기로 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아내의 반응에 화가 치밀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아들이 실명할 뻔했다고. 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아내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라고 뭐 애 키울 때 놀기만 했어?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회사에서 일만 했으면서 뭘 알아?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임신해서 고생했다고 집안일도 내가 해. 출산해서 고생했다고 또 내가 해. 네가 애 키우면서 한 게 뭐 있어? 아들이 다쳤을 때 넌 어디 있었어? 이제 와서 위자료는 또 왜?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혼하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내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모두 밝혀졌고 결국 판사는 아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양육권을 상실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불하라.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아빠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아들은 눈물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